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12.3 불법개업 사태와 관련해 한독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12.3 불법개업 당시 대통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마지막 보루였던 국무총리가 견제가 아닌 내란의 조력자로 기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뼈아픈 일침이 가득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경시한 행위는 그 어떤 아래로부터의 폭동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난 건 가담자들의 결단이 아니라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짧은 지속 시간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란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예고편이겠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 그 의미가 크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 곶감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상주시 윤재웅 곶감축제 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졸음 운전으로 대형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졸음 운전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졸음운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겨울철, 다른 계절도 다 이제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네. 특히 겨울철에는 요새 날씨가 워낙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히터는 켜는데 창문을 내려서 환기는 잘 안 하게 돼요. 더욱이 차량 안에서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의 성인이 만약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졸음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졸음운전의 더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접촉 사고가 생길 때 제동을 해서 속도를 늦추고 또 부닥치면서 사람 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빠른 속도로 그대로 이 추돌을 일으키고 또 몸이 긴장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접촉사고 이후에 사상자, 특히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최대 90%까지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접촉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버스나 트럭, 트레일러 같은 대형 차량이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왜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건가요? 특히 대형차에 대해서는
이 톤수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몇 배 높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차가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그 관성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앞에 있는 승용차에 부닥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차가 휴지 조각까지 찌그러져요. 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할 정도예요. 아하, 그래서 그 정도군요. 실제로 예전에도 CCTV에 찍혔는데 차가 휴지 조각같이 된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공포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대형차들의 운전자가 이 졸음운전이 유발되지 않게끔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뛰는 뭐 고속버스나 이런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컨디션이 어떤지를 검사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밤을 뭐 샜다든지 또 뭐 질병이 있다든지 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졸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가 없어요. 좌우에 이 변화가 없는 경치에다가 똑같은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일종의 체면 효과가 생겨서 졸음이 더 유발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운전자들의 운전 자세 또 전날에 어떤 잠을 충분히 잤는지 이런 것들도 이 조사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운전자한테만 맡기질 않고 국내도 그렇지만은 대형차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고 해서 네. 혹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차 속도 대비해서 앞뒤차의 간격이 좁을 때는 자동으로 제동을 해서 이 충돌을 미연에 막는 이런 장치도 의무화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도 ABS 의무화, 에어백 의무화, 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의무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이유가 네. 이런 차가 충돌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은 다중 사고로 유발되면서 사상자도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반대로 내가 졸음운전 유발을 안 되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큰 차를 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예, 큰 차는 시야 확보가 돼서 이 다음 차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졸음운전이 됐을 때 주변에 큰 차하고 부닥쳤을 때 트럭 같은 경우는 세단 같은 거는 파고 들어가거든요, 밑으로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망 확률도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대형차의 운전자가 졸음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일반 운전자가 주변에 큰 차를 두지 않는 운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 주변을 피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은 꼭 졸음운전이 아니거나 휴대폰을 본다든지 시야를 딴 데 뺏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전방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거든요. 이때는 자동차의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요새는 또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차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뒤차의 간격이 속도 대비해서 너무 좁다. 그러면은 빨리 차를 제동시켜야 되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미리 제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돌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는 당연하다 볼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운전은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전자가 적극적인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본인의 졸음이 빨리 오는 사람들은 휴게소나 졸음쉼도 자주 들리셔야 되고 네. 또 창문도 내려서 환기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외부 공기가 실내 순환 모드가 아니라 외부 유인 모드로 만들어서 최소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환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쉬고 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점들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버스나 화물차처럼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의무 휴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대형차들에 대한 어떤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관리, 정비에 대한 것들도 강화해야 된다. 뭐 트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낙하물 사고도 많아서 이 고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매뉴얼화 돼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아까 네. 제가 유럽 같은 데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마다 무조건 30분 쉬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게 의무화돼 있어서 만약에 29분만 쉬고 1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량 안에 있는 운행 기록계를 보고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버스 타고 장거리 이렇게 이동 관광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2시간 가서 차가 한 30분 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쉬니까 휴게소에서 왜 출발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주간에 운전하는 분이 야간까지 하게 되면 운전자가 교대가 돼요. 아하.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휴식을 제대로 하는지 운전자가 교대가 되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사고가 생겨서 사망자까지 여러 명 발생하면 그때서 뭐 난리 피우고 이렇게 뭐 조치한다 그러는데 왜 꼭 사후 약방문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씀해 이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소 한두 시간마다 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휴식이요. 실제로 졸음운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일반 뭐 휴게소나 졸음쉼터 꼭 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쉬었을 때 쪽잠 저는 이 쉴 때 졸음운전하면 20-30분 자거든요. 휴게소에서.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쉬었다가 커피 마시고 출발하면 잠 충분히 깨라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할 때 조수석에서 누가 있으면 교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보통 이 종합보험은 부부 특약으로 부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운전하지 말고 교대로 운전하고 또 운전을 조수석에서 안아주더라도 이 잠을 자지 말고요. 운전자하고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먹을 거 입에다 넣든지 해서 상태를 봐야 돼요. 같이 운전한다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졸음쉼터 공간만 있으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많이 만들수록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졸음쉼터 뭐 2km, 3km 남았다고 뜨잖아요. 네. 근데 그 2-3km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래 걸려요. 네. 졸음이 유발되면 허벅지 꼬집어도 아프기만 하고 멍들기만 하지 졸음이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2-3km를 유지해서 졸음 쉼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을 정도로 졸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현수막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수막에 써 있는 표어가 너무 저렇게 잔인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잔인하게 해일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잠깐 깜빡했더니 저승 뭐 이런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할 것 같아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이니까 꼭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꼭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수님, 지금 졸음 쉼터가 충분한가요? 뭐 아직도 물론 많이 생겼지만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졸음 쉼터 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돼요. 아, 넓어야 이게 돼요? 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입도로 고속도로에서 이 졸음 쉼터로 들어가는 길이 길어야 되고요. 네. 나오는 길이 길어야 돼요. 아하. 근데 졸음 쉼터 중에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짧고 나오는 길이 짧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짧다 보니까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급감을 시켜야 되고 네. 또 나와서 시속 100km니까 그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급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음 쉼터마다 이러한 어떤 휴게소는 충분합니다. 들어가는 네. 인입도로나 출구도로가 굉장히 길어서 가속하고 감속하는데 충분한 이 길이가 되는데 졸음 쉼터는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꼭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이 사고 중에서요 졸음 쉼터 들어가거나 나올 때 사고 나는 접촉 사고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차할 때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가는 보행자하고 접촉사고, 사람하고 접촉사고도 은근히 많은 게 네. 휴게소 같은 데니까 아하. 더더욱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졸음 쉼터에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가 졸음 운전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일단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네. 거기다가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할 때 젊은 층에 비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피로감이 더 빨리 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할 때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한두 시간을 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또 졸음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긴장도가 높아지면은 유연성,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아까 이제 지금 졸음운전 말씀드리지만은 졸음운전이 뭐 90%까지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새 운전 보조 장치 많이 장착되고 있잖아요. 네, 많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새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세팅하고 고속도로에서 정서로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는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차선 이탈과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조정을 해서 스위치 눌러놓으면은 이거 자동으로 알아서 가네라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이 아닌데 운전 보조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이 장착된 차가 대중 모델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거 믿고 누르고 여기에 의지력이 이 차한테 자동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 나면은 졸음운전하고 똑같이 사망 확률이 급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장치가 평상시에 쓰다가 이거 운전 잘하네? 그럼 의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시야를 딴 데 뺏기거나 아니면 졸음을 유발된다든지 이거 스위치 눌러놓고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아하. 100번을 운전을 잘하더라도 한 번 자체가 사고로 이어져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1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후속 조치하던 견인차, 특히 경찰관도 뒤에 이 스마트 크루즈 눌러놓고 가던 운전자가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부닥쳐서 아하. 이 경찰관이 사망한 사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사고가 점차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졸음운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운전 보조 장치에 대한 거 의지하지 마시고 내 운전만을 믿어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능들은 20-30초 동안 고속도로 달리다가 잠깐 눌러놓고 핸들을 놓고 병따개를 딴다든지 또는 허리를 돌린다든지 이런 1-20초, 2-30초 활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지 네. 맡겨놓고 눌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반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보급화되고 있는데 운전에 소홀해지지 말고 운전 보조 장치에 의존하지 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졸음 운전과 운전 보조 장치 과신을 막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한 가지 전해주실까요? 역시 이 운전에는 왕도가 없다. 베테랑 운전자는 없다. 항상 초보 운전자의 자세를 갖고 전방 주시, 그다음에 운전자 본인이 피로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다른 요인으로 한 2-3시간 뿐이 못 잤다. 근데 오늘 한 5시간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졸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점심 이후에 1-2시간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졸음운전이 유발되니까 이런 시간대도 피하고, 또 교대 운전, 또 충분히 휴식을 갖고 운전하는 자세, 그게 바로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6시 25분 1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죠. 2016 상주 곶감축제가 모레 금요일부터 펼쳐집니다. 상주시 곶감축제 추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곶감축제 준비하고 있는 위원장 윤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레죠. 오는 금요일부터 상주 곶감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상주의 네. 자부심인 곶감을 주인공으로 한 아주 큰 잔치인데요. 현재 준비 네. 상황 어떤가요? 상주 곶감축제는 우리 상주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곶감을 주제로 한 겨울축제입니다. 축제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금년 생산된 최고의 곶감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곶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맛과 문화 그리고 옛 향수를 축제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 축제로 시작한 상주 곶감 축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겨울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가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장소의 상징성도 큰데 올해로 통합 3회째를 맞는 축제가 되건 가장 큰 특징이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축제가 열리는 이곳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은 경상감영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입니다. 경상감영은 조선 전기 약 200년간 상주에서 경상도의 도정을 운영했던 기간인데요. 2020년 준공한 경상감영공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기념하는 테마공원으로 이곳에서 축제를 여는 것은 역사를 근거로 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발전 개성시키고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곶감 홍보를 통해서 상주시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축제의 주제가 대한민국 하이엔드 특산물의 탑티어 상주 곶감입니다. 경상도의 뿌리임을 자랑하는 우리 상주시의 명품 곶감을 전국에 알리고 나아가서 세계인의 맛을 사로잡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주초 곶감 축제는 통합 5년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홍보와 판촉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축제입니다. 금년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TV 홈쇼핑과 AI 홈쇼핑, 현장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축제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축제에서도 가출화된 햇곶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시중보다 어느 정도로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건가요? 네, 이번 축제 기간 판매되는 곶감은 시중 판매가보다 약 한 20% 정도 할인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축제 기간 중에서 매 시간마다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시간에 곶감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곶감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장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놀이에 참여해서 할인권도 받고 사용하시면서 축제도 즐기고 곶감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곶감의 특별한 맛의 비결은요. 물론 자연 환경이 가장 큰 요건이겠지만은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곶감을 만드는 재료간의 특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상주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고 있는 둥시라는 품종의 감인데요. 둥시감은 과육이 단단하고 또 탄닌이라고 하는 생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곶감이 건조, 숙성되는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하게 되고 달콤함을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단단한 과육은 상주 곶감의 쫄깃함을 더해 아주 달콤하고 쫄깃한 그런 최상의 상주 곶감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상주 곶감인데요. 이번 네네. 축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른들에게는 옛 먹거리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흥겨운 겨울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와 어른, 가족들이 즐기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얼음술 매장을 설치했고요. 곡감 문양을 새긴 여러 가지 연전을 준비해서 하늘의 곡감을 띄운다라는 모티브로 연날리기 대회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극장을 만들어서 마술, 인형극, 저글링, 버블쇼 등 공연을 항상 상시로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들리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 연돈 볼카처인데요. 네. 이 연돈 볼카처의 대표님이 우리 상주분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곡감 축제를 맞이해서 제주도에서 연돈 볼카처 대표님이 직접 축제장을 방문하셔서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볼카처를 축제장에서 선보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코레일이랑 협력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당일 기차 여행 상품을 만들었던데요. 어떻게 이런 광역 관광 상품을 기획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지방에 한번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 상주 곡감 축제를 통해서 맛있는 곡감을 맛보고 설 명절 선물도 준비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코레일과 함께 협력해서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상품인데요. 72,900원 상품과 59,900원 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은 1월 24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7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오전 10시 20분에 영주역에 도착하고 연계 차량에 탑승하고 상주 곡감 축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축제장에서 곡감 판매와 체험, 공연 등을 관람하고 오후 2시에 상주 청년 농부들이 운영하는 상주 농장 카페 체험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관람 후 영주역으로 출발해서 서울역에 오후 9시 50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424석이 좌석을 준비를 했는데 300여 석이 이미 예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축제입니다. 이런 기차 여행객 외에도요. 자차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방문객들이 꼭 알아야 할 편의사항 있을까요? 네, 상주 곡감 축제 홈페이지에 잘 공지되어 있는데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운행 시간표와 노선도가 아주 잘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승용차를 이용해서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제장 주변에 아주 큰 강변 주차장을 준비를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등 곳곳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주 곡감 축제가요. 지역 농가나 상인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저희가 곡감 축제를 통합해서 3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상주 곡감 축제 때는 약 7만여 명이 방문을 해주셨고 작년에는 1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약 86억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매년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가 증가되고 있어서 곡감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상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곡감 축제가 상주 곡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판매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고민하거나 겨울 여행 계획 중인 청취자분들께 초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최고의 명품 상주 곡감을 주제로 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맛으로 표현되고 정성이 가득한 상주 곡감으로 이번 설명절 감사한 분들에게 정성을 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곡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 대한민국 곡감 특별시에서 펼쳐지는 맛과 멋의 축제 2026 상주 곡감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월 23일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곡감축제 추진위원회 윤재용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먼저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직전 조사보다도 2%포인트가 내려갔는데 네. 여전히 이 외교가 긍정평가는 가장 높은 이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병기 의원 또 강선호 의원, 김경 서울시 시의원과 관련된 공천원금 파장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이슈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40대 50대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외교 순방으로 견인됐듯 올라갔던 지지율이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왔고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의 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도약과 대전환. 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사회문화 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민감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답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최근에 많은 관심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직까지 청문회도 못하고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나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냈고요. 네. 요즘에 이제 환율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또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0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 1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1,400원 내외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무래도 연초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강달러 현상이거든요.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학개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좀 내달 또 3월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환율이 좀 1,400원 내외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또 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다른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할 국가이겠느냐.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북한 간의 적극적인 대화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좀 흥미로운 질문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잘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 가짜 뉴스 때문으로 보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20대 남성들이 특히 뭐 군대도 다녀오고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크지 않겠느냐. 기회도 그렇고 경제적인 기회든 아니면 사회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못 잡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뭐 가짜 뉴스에
왜곡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20대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시를 넘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나왔는데요. 내란 그렇습니다. 가담 및 방조 혐의 관련인데 23년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진관 재판부에서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다. 네.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 임무에 종사된 것이다. 수동적으로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25년형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런 판결을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놨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월 19일 있을 바로 시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입니다. 네.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1심 선고도 내란으로는 이미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셈이거든요. 네. 이진관 재판부와 다른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성격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25년형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 구형은 사형인데 최소한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쪽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가 나왔는데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그보다 8년이 더 선고된 재판부는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추세는 현재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7%포인트가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당층이 많다라는 것, 또 보수 성향의 무당층인 경우에는 대체로 좀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41%로 여전히 국민의힘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장 큰 배경은 당내 상황입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론 상황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대통령의 지명 자체에 대해서는 통합 인사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민주당 쪽으로 또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여론은. 네. 특히 무엇보다도, 공천원건과 관련된 부분, 또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당내에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닌 당 내의 요인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4%포인트가 빠졌고, 네. 또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폭의 상대적으로 하락이 민주당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에 버티기를 해왔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 요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지율일 거예요. 네. 지지율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려가는 모습, 그게 꼭 비단 한국 갤럽 조사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악하는 당내 분위기가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내의 이 부정적인 여론 기류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올해는 뭐가 있습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렇죠.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수도권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김병기 의원도 지역구가 서울이고 강선호 의원이 무소속이 되었다고는 하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유권자들 꽤 있을 텐데 또 네. 서울이 지역구이고요. 상당히 수도권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김병기 의원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뭐 한건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된 여러 비밀 사항들을 녹취해 놓은 한건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기중품과 중요 서류가 들어있는 금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그 내용이 뭐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측이 이뤄지면 당 지지율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당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곳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 역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김경시 의원이 공천헌금은 본인만이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뭐 전현직 의원 그렇죠. 전수조사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이른바 공천헌금 파장이 통일교보다도 더 큰 파장, 또 이혜훈 후보자보다도 더 큰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국민들이 적어도 그 짓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그것도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공천헌금으로 1억 원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타 공중파 방송사의 이 단독 보도로 나온 걸 보면은 강선우 의원은 이 1억 원을 받아서 뭐 전세 자금으로 썼던 건 아니냐라는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만큼 완전히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비로 국회에서 대표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따로 돈을 받아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단순히 이 한두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걸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권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오는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최대 이슈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가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것이 8월 전당대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일단 당원들의 권한이 높아지면 당원들은 현 정청래 대표 쪽의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면 8월 전당대회 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2028년 공천권도 지게 되고 대권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이른바 정어게인 신청 체제가 강화된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청 세력들이 있겠죠. 당내에서도 권력 지형의 분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다음 8월 달에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1인 1표제를 부담 없이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공개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나아가야 될 길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한을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속내는 다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네. 서로는 크게 이 분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최대 불덩어리가 될 것이 이 1인 1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7일째입니다. 산소 발생기까지 착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몇 가지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대체로 단기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의 주목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식이라는 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스스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단식도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리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뜻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는 또 손절하고 절연하겠다는 의미구나. 이건 분명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도 단식하는 대표를 두고서도 비난의 목소리나 지적하는 목소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단결하자,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거두는 큰 정치적 효과죠. 그런데 문제는 중장기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되려면 중도층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리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영영 그러면 결별할 것이냐. 그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지지하는 당내 지지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고민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식을 중단할 출구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으로 장 대표가 내세운 것은 홍일교 특검 관철과 그리고 공천원금 수사에 대한 특검 관철, 쌍특검 관철이거든요. 그런데 네. 공천원금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고, 다만 이제 홍일교 특검과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하는 특검은 수용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의 시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적어도 단식장으로 찾아가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대개 종군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장면이 나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출구 전략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